안녕하세요. 달빛 서재, 책 읽는 달빛입니다. 오늘 제가 낭독할 작품은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입니다. 이 작품은 한국 독자들에게도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고전입니다. 해방 이후부터 꾸준히 번역되어 교양 필독서로 자리 잡았고, 비극적 사랑 이야기와 황야의 배경은 한국인의 정서와도 맞닿아 깊은 공감을 불러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세계 문학 전집이나 독서 토론에서 빠지지 않는 작품으로 여전히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폭풍의 언덕은 영국 문학의 대표적인 고전으로 인간의 사랑과 증오, 집착과 자유의 갈등을 가장 극적으로 그려낸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황량한 요크셔 황야를 배경으로 캐서린과 히스클리프의 격정적인 사랑 이야기가 펼쳐지며 인간 본성의 어두움과 동시에 순수한 열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한 세기를 넘어 여전히 살아 숨쉬는 고전의 힘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 더 좋은 낭독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폭풍의 언덕 제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폭풍의 언덕. 제1장. (1801년) 방금 집주인을 만나고 돌아왔다. 이곳에서 내가 귀찮아하게 될 유일한 이웃이다. 정말 아름다운 시골이 아닌가. 영국 전체를 통틀어 사회의 소란함에서 이토록 완벽하게 동떨어진 곳은 없을 것이다. 완벽한 염세가의 천국, 그리고 히스클리프 씨와 나는 이 황량함을 나누기에 더없이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말을 타고 다가갔을 때 그의 검은 눈이 수상쩍다는 듯 눈썹 아래로 숨는 것을 보고, 또 내가 내 이름을 알렸을 때 질투심 가득한 결단력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조끼 안으로 더욱 깊숙이 숨기는 것을 보았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그에게 친근감을 느꼈는지 그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히스클리프 씨이신가요? 내가 물었다. 대답은 고갯짓뿐이었다. 저는 로그드입니다. 새로 오게 된 세입자이지요. 도착하자마자 가능한 한 빨리 찾아뵙고 드러시크로스 저택을 빌리려는 제 끈기에 혹시 폐를 끼치진 않았을까 하는 염려를 전하고 싶어서요. 어제 듣기로는 선생님께서 잠시 생각을. 드러시크로스 저택은 내 소유입니다. 날이. 그가 움찔하며 말을 잘랐다. 내가 막을 수만 있다면 누구도 나를 불편하게 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요. 들어오시오. 들어오시오 라는 말은 이를 악문채 나왔는데 엿먹으라지 라는 감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그가 기대어 있던 대문조차 그 말에 공감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바로 그 상황 때문에 그의 초대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나 자신보다도 더 과장되게 속마음을 감추는 이 남자에게 흥미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는 내 말에 가슴이 장애물을 밀치고 들어오는 것을 보자 마지못해 손을 내밀어 빗장을 풀었다. 그리고는 뚱하게 앞장서서 길을 따라 올라갔다. 안뜰로 들어서면서 그는 소리쳤다. 조셉, 로그드 씨의 말을 끌고 가. 그리고 와인 좀 가져와. 이것이 하인들의 전 구성원인 모양이군. 이 복합적인 명령이 나에게 던진 생각이었다. 잔디가 돌 틈으로 자라고 소들만이 울타리를 다듬는 이유도 당연하지.
조셉은 나이든, 아니, 꽤 늙은 사람이었다. 아주 늙었을지도 모르지만 몸은 아직 단단하고 힘이 넘쳐 보였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는 내 말을 끌고 가면서 심술궂은 불쾌감을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했다. 동시에 그는 나를 너무 찡그린 얼굴로 바라보았는데 나는 친절하게도 그가 저녁 식사를 소화하기 위해 신의 도움이 필요하며 그의 경건한 탄식이 나의 예기치 않은 방문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폭풍의 언덕은 히스클리프 씨의 집 이름이다. 우더링은 폭풍우가 몰아칠 때 이곳의 위치가 노출되는 대기의 소동을 묘사하는 의미심장한 지방의 형용사이다. 이곳은 언제나 순수하고 상쾌한 환기가 되는 곳임에 틀림없다. 집 끝에 있는 몇 그루의 비틀어진 전나무가 얼마나 심하게 기울어져 있는지, 그리고 앙상한 가시나무들이 마치 태양에게 구걸하듯 한쪽 방향으로만 가지를 뻗고 있는 것을 보면 가장자리를 가로지르는 북풍의 위력을 짐작할 수 있다. 다행히 건축가는 튼튼하게 지을 만큼 선견지명이 있었다. 좁은 창문들은 벽 속에 깊숙이 박혀 있고 모서리들은 크고 돌출된 돌들로 보호되고 있었다. 문지방을 넘기 전 나는 정면에, 특히 정문 주변에 호화롭게 새겨진 기괴한 조각들을 잠시 감상하느라 멈춰섰다. 무너져가는 그리핀들과 나부끄러운 어린 소년들의 조각들 사이에서 위쪽에는 1500이라는 날짜와 헤어턴 언쇼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나는 몇 마디 소감을 말하고 이 무뚝뚝한 주인에게 이 장소에 대한 짧은 역사를 부탁하고 싶었지만 문 앞에서 그가 취하고 있는 태도는 나의 신속한 입장 또는 완전한 퇴장을 요구하는 듯했고 나는 안채 깊숙한 곳을 둘러보기 전에 그의 초조함을 악화시키고 싶지는 않았다. 복도나 통로 없이 한 걸음 만에 가족의 거실로 들어섰다. 이곳에서는 이 방을 으뜸으로 집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부엌과 응접실을 겸하지만 폭풍의 언덕에서는 부엌이 완전히 다른 구역으로 밀려난 것 같았다. 적어도 나는 깊숙한 곳에서 혀들의 수다와 요리 도구의 짤랑거리는 소리를 구별할 수 있었고 거대한 벽난로 주변에서 굽거나 삶거나 빵을 굽는 어떤 흔적도 벽에 걸린 구리 냄비나 주석 소쿠리의 반짝임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한쪽 끝은 거대한 백납 접시들이 줄지어 서 있고 그 사이에 은제 주전자와 맥주통들이 거대한 오크 찬장 위로 층층이 쌓여 천장까지 솟아있어 빛과 열을 화려하게 반사했다. 천장은 덧대지 않아 그 전체의 구조가 궁금한 사람의 눈에 그대로 드러났는데 오트밀 케이크와 쇠고기, 양고기, 햄다리가 주렁주렁 매달린 나무 틀만이 그 일부를 가리고 있었다. 굴뚝 위에는 각종 불량해 보이는 낡은 총들과 2자루의 기병용 권총이 걸려 있었고 장식용으로 3개의 화려하게 칠해진 통들이 선반을 따라 놓여 있었다. 바닥은 매끄러운 흰돌이었고 의자들은 등받이가 높은 원시적인 구조로 녹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으며 무거운 검은 의자 한두 개가 그늘 속에 숨어 있었다. 찬장 아래 아치형 공간에는 거대한 간색 포인터 암캐가 웅크리고 있었는데 낑낑대는 강아지 떼가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고 다른 개들은 다른 구석들을 배회하고 있었다. 이 방과 가구는 무뚝뚝한 얼굴과 건장한 팔다리를 가진 북부의 수수한 농부의 소유였다면 전혀 특별할 것이 없었을 것이다. 저녁 식사 후 적절한 시간에 이 언덕 주변을 서너 마일만 돌아다녀도 둥근 테이블 앞에 맥주잔을 놓고 팔걸이 의자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히스클리프 씨는 그의 거처와 생활 방식과는 특이한 대조를 이룬다. 그는 외모는 검은 피부의 집시 같지만
옷차림과 매너는 신사이다. 즉, 다른 시골 지주들만큼 신사적이다. 다소 단정치 못한 면이 있지만 그의 무심함은 곱고 잘생긴 체격 덕분에 흠이 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다소 음침하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약간의 교양 없는 오만함이 있다고 의심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내 안에는 공감의 코드가 있어서 그것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님을 내게 말해준다. 나는 그의 내성적인 태도가 감정을 과시하는 것, 즉 서로에게 친절함을 드러내는 것을 혐오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안다. 그는 애정과 증오를 똑같이 숨긴 채 지닐 것이며 다시 사랑받거나 증오받는 것을 일종의 무례함으로 여길 것이다. 아니, 너무 앞서 나갔군. 나는 나 자신의 속성을 너무 후하게 그에게 부여하고 있다. 히스클리프 씨는 나와는 완전히 다른 이유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을 수도 있다. 바라건대 나의 성향이 거의 독특한 것이기를. 나의 어머니는 내가 결코 편안한 가정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지난 여름에 내가 그런 집을 가질 자격이 전혀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해변에서 한 달간 좋은 날씨를 즐기는 동안 나는 가장 매혹적인 생물과 교제하게 되었다. 그녀가 나를 의식하지 않는 한 내 눈에는 진정한 여신이었다. 나는 내 사랑을 입 밖에 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만약 눈빛에 언어가 있다면 가장 멍청한 사람이라도 내가 푹 빠졌음을 짐작했을 것이다. 마침내 그녀는 나를 이해했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표정 중 가장 달콤한 시선으로 화답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했을까? 나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고백하건대 달팽이처럼 나 자신 속으로 차갑게 움츠러들었다. 눈길을 마주칠 때마다 더욱 차갑고 멀리 물러났고 결국 그 가련하고 순진한 아가씨는 자신의 감각을 의심하게 되었고 자신이 착각했다고 생각한 당혹감에 압도되어 엄마에게 이사를 가자고 설득했다. 이러한 기이한 성격의 전환으로 인해 나는 고의적인 냉정함이라는 평판을 얻게 되었는데 내가 얼마나 그 평판을 받을 자격이 없는지는 나만이 알 수 있다. 나는 집주인이 다가간 벽난로 쪽의 반대편 끝에 자리를 잡고 침묵의 간격을 메우기 위해 보육실을 떠나 늑대처럼 내 다리 뒤로 다가오고 있는 어미개를 쓰다듬으려 했다. 그 개는 입술을 말아 올리고 있었고 흰 이빨은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내 쓰다듬는 행동은 길고 목구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으르렁거림을 불러일으켰다. 개는 그냥 두는 것이 좋을 거요. 히스클리프 씨가 이에 맞춰 으르렁거렸고 발로 툭 차서 더욱 사나운 행동을 제지했다. 이 개는 응석바디가 아니오. 애완용으로 기르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는 옆문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다시 소리쳤다. 조셉. 조셉은 지하 저장고 깊은 곳에서 불분명하게 웅얼거렸지만 올라올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주인은 그에게로 내려갔고 나 혼자 흉포한 암캐 한 마리와 거칠고 털복숭이 양치기개 2마리와 마주하게 되었다. 그들은 내 모든 움직임을 질투심 가득하게 감시하고 있었다. 그들의 송곳니와 접촉하고 싶지 않아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그들이 암묵적인 모욕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불행하게도 그 3마리를 향해 윙크를 하고 얼굴을 찡그리는 장난을 쳤다. 내 얼굴 표정의 어떤 변화가 그 암캐를 너무 자극했는지 그녀는 갑자기 격분하여 내 무릎 위로 뛰어올랐다. 나는 그녀를 다시 밀쳐내고 서둘러 테이블을 우리 사이에 끼워 넣었다. 이 행동은 벌집 전체를 자극했다. 다양한 크기와 연령의 4발 달린 악마 6마리가 숨겨진 굴에서 공동의 중심으로 몰려나왔다. 내 발 뒤꿈치와 코트 자락이
특별한 공격 대상이 되었고 나는 부직갱이로 큰 싸움꾼들을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막아내면서 집안의 누군가에게 평화를 되찾기 위한 도움을 큰 소리로 요청해야만 했다. 히스클리프와 그의 하인은 짜증스러운 무관심을 보이며 지하 계단을 올라왔다. 벽난로 주변이 으르렁거리고 짖는 절대적인 폭풍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평소보다 1초라도 더 빨리 움직인 것 같지는 않았다. 다행히 부엌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더 빨리 움직였다. 옷을 걷어 올리고 맨팔에 불빛에 달아오른 뺨을 가진 건장한 여인이 프라이팬을 휘두르며 우리 한가운데로 돌진했다. 그녀가 그 무기와 혀를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한 덕분에 폭풍은 마법처럼 가라앉았고 주인이 현장에 들어섰을 때 그녀만이 심한 바람 뒤의 바다처럼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오? 그가 이 불친절한 대접 후에 내가 견디기 힘든 방식으로 나를 쳐다보며 물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나는 중얼거렸다. 귀신 들린 돼지떼라도 당신의 이 짐승들보다는 덜 악령에 씌였을 겁니다, 나리. 낯선 사람을 새끼 호랑이 떼와 함께 남겨두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소.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간섭하지 않을 거요. 그가 병을 내 앞에 놓고 제자리를 벗어난 테이블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며 말했다. 개들이 경계하는 것은 당연하지. 와인 한 잔 하시겠소? 아니요, 고맙습니다. 물리지 않았소? 만약 물렸다면 물어뜯은 놈에게 내 도장을 찍었을 거요. 히스클리프의 얼굴이 씩 웃는 표정으로 풀렸다. 자, 그가 말했다. 당신은 당황했소, 로그드 씨. 여기 와인 좀 마시시오. 우리 집은 손님이 워낙 드물어서 솔직히 말하건대 나와 내 개들 모두 손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잘 모르겠소. 당신의 건강을 위해 건배. 나는 허리를 숙여 잔을 받고 답했다. 나는 이 개들의 무례함 때문에 계속 뚱해 있는 것이 어리석은 일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게다가 그의 기분이 그쪽으로 돌아섰으니 내가 계속해서 그에게 나를 구경거리로 삼아 재미를 제공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아마도 좋은 세입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현명한 생각에 영향을 받아 대명사와 조동사를 깎아내던 간결한 말투를 조금 누그러뜨리고 내가 흥미를 가질 만한 주제라고 짐작되는 것, 즉 내가 현재 은둔하고 있는 장소의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우리가 이야기한 주제들에 대해 그가 매우 지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집에 가기 전에 나는 내일 한 번 더 방문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말할 만큼 용기를 얻었다. 그는 분명히 나의 침입이 반복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갈 것이다. 나 자신이 그와 비교하여 얼마나 사교적으로 느껴지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제2장. 어제 오후는 안개가 자욱하고 추웠다. 나는 황무지와 진흙을 헤치고 워더링 하이츠까지 가는 대신 서재 벽난로 앞에서 시간을 보낼까 하는 마음이 반이었다. 그러나 저녁 식사 후 참고 나는 12시에서 1시 사이에 식사했고 집과 함께 딸려온 고정된 중년의 가정부는 내가 5시에 식사하겠다는 요청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런 게으른 의도로 계단을 올라 방으로 들어섰을 때 나는 한 하녀가 무릎을 꿇고 빗자루와 석탄통에 둘러싸인 채 제 더미로 불을 끄며 엄청난 먼지를 일으키는 광경을 보았다. 이 모습은 나를 즉시 되돌려 보냈다.
나는 모자를 챙겨 4마일을 걸었고 때마침 첫 눈송이가 흩날리는 것을 피하며 히스클리프의 정원문에 도착했다. 그 황량한 언덕 꼭대기는 검은 서리로 땅이 단단했고 차가운 공기는 온몸을 떨게 만들었다. 사슬을 풀 수 없어 나는 문을 뛰어넘었고 여기저기 엉성하게 뻗은 구즈베리 관목으로 둘러싸인 돌 포장기를 달려 올라가 문을 두드렸다. 결국 손마디가 얼얼해지고 개들이 지저댈 때까지 소용없었다. 비참한 거주자들 같으니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너희의 무뚝뚝한 불친절 때문에 인류로부터 영원히 고립되어 마땅하다. 적어도 나는 대낮에 문을 잠가 두지는 않을 것이다. 상관없다. 나는 기어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결심하고 문고리를 잡고 격렬하게 흔들었다. 식초 같은 얼굴의 조지프가 헛간의 둥근 창문으로 머리를 내밀었다. 뭘 하려합니까? 그가 소리쳤다. 주인 나리는 양우리에 있습니다. 그이에게 말을 걸고 싶으면 헛간 끝으로 돌아서 가야 할 겁니다. 안에 문을 열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까? 나는 맞받아 소리쳤다. 마님밖에 없습니다. 느그가 밤새도록 고약한 소리를 내도 마님은 문 안 열어줄 겁니다. 왜요? 내가 누군지 마님께 말해줄 수 없나요, 조지프? 싫습니다. 나는 상관 안 할 겁니다. 머리가 중얼거리며 사라졌다. 눈이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시도하려고 문고리를 잡았는데 그때 코트도 입지 않고 쇠스랑을 어깨에 맨 젊은 남자가 뒤뜰에 나타났다. 그는 나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했고 세탁실과 석탄 창고, 펌프, 비둘기 집이 있는 보장된 공간을 지나 마침내 내가 이전에 안내받았던 거대하고 따뜻하며 쾌적한 거실에 도착했다. 석탄 2탄 나무로 만든 거대한 불에서 나오는 빛으로 방은 기분 좋게 빛났다. 그리고 푸짐한 저녁 식사가 차려진 테이블 근처에서 나는 이전의 존재조차 의심하지 않았던 마님을 발견하고 반가웠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그녀가 자리에 앉으라고 권유할 것이라 생각하며 기다렸다. 그녀는 의자에 기대 앉아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않으며 나를 쳐다보았다. 날씨가 거칩니다. 내가 말했다. 히스클리프 부인, 문은 하인들의 느슨한 근무 태만의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내 목소리를 듣게 하느라 고생했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다. 나는 멍하니 쳐다보았고 그녀도 나를 쳐다보았다. 어쨌든 그녀는 냉담하고 무관심한 태도로 나에게 시선을 고정했는데 이는 대단히 당황스럽고 불쾌했다. 앉으시오. 젊은 남자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곧 올 겁니다. 나는 순종했고 헛기침을 하며 악당 준호를 불렀다. 준호는 이 2번째 만남에서야 내가 아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표시로 꼬리끝을 살짝 움직이는 호의를 보였다. 아름다운 동물입니다. 내가 다시 말을 걸었다. 마님은 이 작은 새끼들을 팔 생각입니까? 제 새끼들이 아닙니다. 친절한 이 여주인은 히스클리프 자신보다도 더 냉랭하게 대답할 수 있을 만큼 거부감이 드는 태도로 말했다. 아, 당신이 좋아하는 동물들은 이들 사이에 있군요. 나는 고양이 같은 무언가로 가득 찬 어두운 쿠션을 가리키며 계속해서 말했다. 이상한 취향의 총애네요. 그녀가 경멸적으로 말했다. 불행히도 그것은 죽은 토끼더미였다. 나는 다시 한번 헛기침을 하고 난로 가까이 다가갔으며 저녁의 험악한 날씨에 대한 내 의견을 반복했다. 나오지 말았어야죠. 그녀는 일어나 벽난로 선반에서 2개의 색칠된 통을 꺼내며 말했다. 이전에는 그녀의 위치가 빛에 가려져 있었는데
이제 나는 그녀의 전체 모습과 얼굴을 또렷하게 볼 수 있었다. 그녀는 호리호리했고 겉보기엔 겨우 소녀 시절을 막 벗어난 듯했다. 흠잡을 데 없는 몸매와 내가 본 중 가장 섬세한 작은 얼굴을 가졌다. 이목구비는 작고 매우 하얗다. 아마색 곱슬머리 혹은 차라리 금발의 곱슬머리가 가녀린 목덜미에 자유롭게 드리워져 있었다. 눈은 만약 그 표정이 상냥했다면 저항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었을 것이다. 다행히 내 쉽게 흔들리는 마음을 위해 그녀의 눈이 드러내는 유일한 감정은 경멸과 일종의 절망감 사이를 오갔는데 그 눈빛은 거기에 담기기에 지극히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통들이 그녀의 손이 거의 닿지 않는 곳에 있기에 내가 도와주려 하자 그녀는 마치 누군가 자신의 금을 세는 것을 돕겠다고 할 때에 구두쇠처럼 나에게 돌아서며 말했다. 당신의 도움은 필요 없어요. 그녀는 톡 쏘아붙였다. 혼자서도 꺼낼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나는 서둘러 대답했다. 차 마시라고 초대받았나요? 그녀는 단정한 검은색 드레스 위에 앞치마를 메고 찻잎 한 숟가락을 찻주전자 위에 올린 채 물었다. 한 잔 마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초대받았냐고요? 그녀가 되풀이했다. 아니요. 나는 반쯤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나를 초대할 적절한 분이죠. 그녀는 찻잎을 숟가락째 다시 던져넣고는 삐쳐서 의자에 다시 앉았다. 그녀의 이마는 찡그려지고 붉은 아래 십술은 울기 직전의 아이처럼 튀어나와 있었다. 한편 그 젊은 남자는 누가 봐도 허름한 겉옷을 걸쳤고 불길 앞에 우뚝 서서 마치 우리 사이에 갚지 못한 원한이라도 있는 것처럼 눈가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그가 하인인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의 복장과 말투는 모두 거칠었고 히스클리프 씨 부부에게서 볼 수 있는 우월함은 전혀 없었다. 그의 두꺼운 갈색 곱슬머리는 헝클어져 길들여지지 않았고 굴의 나룻은 곰처럼 볼을 침범했으며 손은 보통의 노동자처럼 거무스름했다. 그럼에도 그의 태도는 자유롭고 거의 거만했으며 안주인에게 시중드는 하인의 근면함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의 신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나는 그의 기이한 행동에 주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고 5분 후 히스클리프가 들어오자 나의 불편한 상태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보시다시피 약속대로 왔습니다. 나는 쾌활한 척 소리쳤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피난처를 제공해 주실 수 있다면 아마도 저는 반 시간 동안 날씨에 갇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반 시간이라고요? 그는 옷에서 흰 눈발을 털어내며 말했다. 눈보라가 한창일 때 돌아다니기로 선택했다니 놀랍군요. 이 늪지대에서 길을 잃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황무지에 익숙한 사람들도 이런 저녁에는 길을 잃곤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날씨가 바뀔 기미가 전혀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혹시 대개 젊은이들 중에서 안내인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가 아침까지 그랜지에 머물 수도 있을 텐데요. 한 명을 내어 주실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 정말입니까? 그럼 제 지혜에 맡겨야겠습니다. 차를 끓일 거요? 허름한 코트에 그가 맹렬한 시선을 나에게서 젊은 여인에게로 옮기며 물었다. 이분도 마실 건가요? 그녀는 히스클리프에게 호소하듯 물었다. 준비하게 대답은 너무나 사납게 나와서 나는 깜짝 놀랐다. 그 말이 바래진 어조는 진정한 악한 천성을 드러냈다. 나는 더 이상 히스클리프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준비가 끝나자 그는 자, 손님, 의자를 앞으로 당기시오 라고 나를 초대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 시골뜨기 청년을 포함하여 식탁 주위에 모여 앉았다. 식사를 하는 내내 엄숙한 침묵이 감돌았다. 나는 만약 내가 이 암울한 분위기의 원인이라면 그것을 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내 의무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매일 그렇게 음침하고 과묵하게 앉아 있을 리는 없었고 아무리 성미가 나쁘더라도 그들이 짓는 전체적인 찌푸린 얼굴이 매일의 표정일 리는 없었다. 이상하군요. 나는 차 한 잔을 마시고 다른 한 잔을 받는 틈에 말을 시작했다. 습관이 우리의 취향과 생각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지 참 이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신이 보내는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추방된 삶 속에서 행복이 존재한다고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히스클리프 씨,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계시고 온화한 부인께서 당신의 집과 마음을 주재하는 수호신으로서 나의 온화한 부인이라고요. 그가 얼굴에 거의 악마적인 비웃음을 띠며 말을 잘랐다. 그녀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온화한 부인이? 히스클리프 부인, 당신의 아내 말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녀의 영혼이 봉사하는 천사의 자리를 차지했고 육신이 떠난 후에도 워더링 하이츠의 운명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싶으신 거군요. 그겁니까? 내가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닫고 나는 그것을 정정하려고 했다. 나는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너무 커서 그들이 부부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진작에 알았어야 했다. 한 사람은 대략 40살이었다. 이 시기는 남성들이 소녀들에게 사랑으로 결혼했다는 착각을 좀처럼 품지 않는 정신적 활력의 시기이다. 그 꿈은 우리 노년의 위안을 위해 남겨져 있다. 다른 한 사람은 17살로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불현듯 깨달았다. 내 옆에 앉아 세숫대야에 담긴 차를 마시고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저 촌뜨기가 그녀의 남편일지도 몰라. 당연히 히스클리프 2세겠지. 여기에 산채로 묻힌 것에 결과가 있군. 그녀는 더 나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순전한 무지 때문에 저 시골뜨기에게 몸을 던진 거야. 정말 안타까워. 내가 그녀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겠다. 마지막 생각은 자만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았다. 내 옆에 남자는 나에게 혐오감에 가까운 인상을 주었고 나는 경험상 내가 꽤 매력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히스클리프 부인은 제 며느리입니다. 히스클리프가 내 추측을 확증하며 말했다. 그는 말하면서 그녀를 향해 특이한 시선, 즉 증오의 시선을 보냈다. 그의 얼굴 근육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의 영혼의 언어를 해석하지 못하는 극도로 비뚤어진 형태가 아니라면 말이다. 아, 물론이죠.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이 그 은혜로운 요정을 소유한 행운아시군요. 나는 내 옆에 남자에게 돌아서며 말했다. 이것은 전보다 더 나빴다. 그 젊은이는 얼굴이 붉어지고 주먹을 꽉 쥐었는데 마치 당장이라도 폭행을 감행할 듯했다. 그러나 그는 곧 정신을 차린 듯했고 나를 향한 잔혹한 저주를 중얼거리며 그 분노를 억눌렀다. 물론 나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 척했다. 손님의 추측은 불행하게도 틀렸습니다. 내 주인이 말했다. 우리 중 누구도 당신의 착한 요정을 소유할 특권은 없습니다. 그녀의 짝은 죽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제 며느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제 아들과 결혼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럼 이 젊은 남자는 분명히 제 아들은 아닙니다. 히스클리프는 다시 미소를 지었는데
마치 저 곰의 부모가 자기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뻔뻔한 농담인 것처럼 보였다. 내 이름은 헤어턴 언쇼요. 다른 남자가 으르렁거렸다. 그리고 그 이름을 존중하는 게 좋을 거요. 나는 무례를 보인 적 없습니다. 나는 대답하며 그가 자신을 발표하는 그 위험에 속으로 웃었다. 그는 내가 그의 귀를 때리거나 내 웃음을 소리내어 터뜨릴까봐 내가 그 눈빛을 돌려주기를 꺼릴 만큼 오랫동안 나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나는 그 유쾌한 가족 모임에 명백하게 어울리지 않는 손님임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 음울한 정신적 분위기는 나를 둘러싼 따뜻하고 안락한 물리적 환경을 압도하고 상쇄했으며 나는 세 번째로 이 지붕 아래를 찾을 때는 조심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식사가 끝나고 아무도 사교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자 나는 날씨를 확인하기 위해 창문으로 다가갔다. 암울한 광경이 보였다. 어두운 밤이 일찍 찾아왔고 하늘과 언덕은 바람과 숨막히는 눈에 쓰디쓴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로 뒤섞여 있었다. 지금은 안내인 없이 집으로 가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는 외치지 않을 수 없었다. 길은 이미 눈에 파묻혔을 것이고 파묻히지 않았더라도 한 발짝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헤어턴, 저 양 12마리를 헛간 현관으로 몰아넣어라. 밤새도록 우리에 두면 눈에 덮일 것이다. 그리고 그 앞에 널빤지를 대라. 히스클리프가 말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커지는 짜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없었고 주위를 둘러보니 조지프만이 개들을 위한 죽 한 통을 들고 들어오고 있었고 히스클리프 부인은 벽난로에 기대어 차통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때 선반에서 떨어진 성냥개비 묶음을 태우며 소일하고 있었다. 조지프는 짐을 내려놓고 방을 비판적으로 둘러보더니 갈라진 목소리로 험하게 읊조렸다. 저 사람들이 다 나갔는디 어째서 저기서 갱 게으르게 서 있는 거요. 근디 너는 어차피 쓸모없는 놈이고 말해봤자 소용없어. 너 애미가 그랬던 것처럼 너는 그 나쁜 버릇 못 고치고 곧바로 악마한테 갈 거요. 나는 잠시 이 연설이 나를 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격분하여 그 늙은 악당을 문 밖으로 차버릴 작정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그러나 히스클리프 부인이 자신의 대답으로 나를 제지했다. 이 파렴치한 늙은 위선자 같으니 그녀가 대답했다. 악마의 이름을 언급할 때마다 온몸이 실려갈까봐 두렵지도 않나요? 내가 도발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아니면 당신을 납치해달라고 특별히 부탁할 거예요. 잠깐. 여기 보세요, 조지프. 그녀는 선반에서 길고 어두운 책을 꺼내며 말을 이었다. 내가 흑마술에서 얼마나 진전했는지 보여줄게요. 나는 곧 이 집을 깨끗이 비울 수 있을 만큼 능숙해질 거예요. 붉은 암소가 우연히 죽은 게 아니었고 당신의 류머티즘은 신의 섭리로 여겨질 수 없을 겁니다. 오, 사악하고 사악하다. 늙은이가 헐떡였다. 주여,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안 돼, 타락한 자여. 당신은 버려진 사람이야. 당장 꺼져. 아니면 심하게 다치게 할 거야. 나는 당신들 모두를 밀랍과 진흙으로 만들어서 내가 정한 한계를 넘는 첫 번째 사람은 무슨 짓을 당할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두고 보세요. 가. 내가 당신을 보고 있으니까. 이 작은 마녀는 자신의 아름다운 눈에 장난스러운 아기를 담았고 조지프는 진심으로 공포에 질려 떨면서 사악하다고 외치며 기도하며 서둘러 나갔다. 나는 그녀의 행동이 일종의 음울한 재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제 우리 둘만 남자. 나는 나의 곤경에 그녀의 관심을 끌어보려 했다. 히스클리프 부인,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당신께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짐작건대 당신의 그 얼굴을 보면 당신이 착한 마음씨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집으로 가는 길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표지를 알려주세요. 저는 런던으로 가는 길을 아는 것만큼이나 이곳에서 집으로 가는 길을 모릅니다. 왔던 길로 가세요. 그녀는 촛불과 펼친 긴 책을 들고 의자에 몸을 편안히 기대며 대답했다. 간결한 조언이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조언입니다. 그러면 만약 제가 늪이나 눈구덩이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셔도 당신의 양심은 그것이 부분적으로 당신의 잘못이라고 속삭이지 않을까요? 왜죠? 제가 안내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들은 제가 정원 담장 끝까지도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요. 이런 밤에 나의 편의를 위해 문턱을 넘으시라고 부탁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나는 소리쳤다. 저는 당신이 저에게 길을 말해주기를 원하지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히스클리프 씨에게 안내인을 달라고 설득해 주시든지요. 누구요? 본인, 언쇼, 질라, 조지프, 그리고 저예요. 누구를 원하세요? 농장에는 젊은이가 없습니까? 아니요. 저들이 전부예요. 그렇다면 저는 어쩔 수 없이 머물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것은 당신의 주인과 해결할 문제입니다. 저와는 상관없어요. 이 언덕에서 더 이상 경솔한 여행을 하지 않도록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클리프의 엄격한 목소리가 부엌 입구에서 들려왔다. 여기에 머무는 것에 관해서는 저는 손님을 위한 숙소를 따로 두지 않습니다. 당신이 머무신다면 헤어턴이나 조지프와 침대를 같이 써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방 의자에서 잘 수 있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안 됩니다, 안 돼. 낯선 사람은 낯선 사람입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어요. 제가 경계를 풀고 있는 동안 아무에게도 이 장소를 돌아다니게 허락하는 것은 저에게 맞지 않습니다. 그 무례한 악당이 말했다. 이 모욕에 나의 인내심은 바닥이 났다. 나는 혐오감을 표하는 말을 내뱉고 그를 지나쳐 안뜰로 달려나갔고 서두르다가 언쇼와 부딪혔다. 너무 어두워서 나갈 길을 볼 수 없었고 내가 주위를 헤매는 동안 나는 그들끼리 주고받는 또 다른 무례한 행동의 표본을 들었다. 처음에는 젊은 남자가 나를 돕겠다고 나서는 듯했다. 내가 공원까지 그와 함께 가겠소. 그가 말했다. 네가 그와 함께 지옥에나 가라. 그의 주인인지 어떤 관계인지 모를 사람이 외쳤다. 그런 말들은 누가 돌볼 거냐, 응? 사람 목숨이 말들을 하루 저녁 소홀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누군가는 가야 해요. 히스클리프 부인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친절하게 중얼거렸다. 당신 명령으로는 안 가, 헤어턴이 반박했다. 그에게 미련이 있다면 조용히 하는 게 좋을 거요. 그럼 그의 유령이 당신을 괴롭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히스클리프 씨가 그랜지가 폐허가 될 때까지 다른 세입자를 얻지 못하기를 바라요. 그녀가 날카롭게 대답했다. 들어봐, 들어봐. 그녀가 저주를 퍼붓고 있자녀. 내가 향하고 있던 조지프가 중얼거렸다. 그는 귀가 닿는 곳에서 앉아 랜턴 불빛으로 소젖을 짜고 있었는데 나는 무례하게 그 랜턴을 낚아채고 내일 돌려보내겠다고 외치며 가장 가까운 쪽문으로 달려갔다. 주인날이 주인날이 저자가 랜턴을 훔쳐가요. 늙은이가 나의 퇴각을 쫓아오며 소리쳤다. 이봐,
그네셔. 이봐, 개. 이봐, 울프, 잡아, 잡아. 작은 문을 열자 털 많은 괴물 2마리가 내 목을 향해 달려들었고 나를 넘어뜨리고 불을 껐다. 그때 히스클리프와 헤어턴에게서 터져나온 섞인 웃음소리가 나의 분노와 굴욕감에 쐐기를 박았다. 다행히도 짐승들은 나를 산채로 잡아먹기보다는 발을 뻗고 하품하며 꼬리를 흔드는데 더 열중하는 듯 했지만 나를 다시 일어나게 두지는 않았다. 나는 그들의 악의적인 주인들이 나를 풀어줄 때까지 누워 있어야 했다. 그런 다음 모자도 없이 분노로 떨면서 나는 그 악당들에게 당장 나를 내보내라고 1분이라도 더 붙잡아두면 위험할 것이라고 리어 왕의 악다구니를 닮은 모호하고 맹렬한 보복의 위협을 퍼부었다. 나의 격렬한 흥분은 코피를 쏟게 했고 히스클리프는 여전히 웃었고 나는 여전히 꾸짖었다. 그때 나 자신보다 더 이성적이고 내 접대자보다 더 자비로운 한 사람이 없었다면 이 장면이 어떻게 끝났을지 모르겠다. 바로 질라, 그 뚱뚱한 가정부였다. 그녀는 마침내 소란의 본질을 알아보기 위해 나왔다. 그녀는 그들 중 누군가가 나에게 폭력을 가했다고 생각했고 주인에게 감히 대들지 못하고 그녀의 날 선 목소리를 젊은 악당에게 돌렸다. 이봐요, 언쇼 씨, 그녀가 소리쳤다. 다음에는 또 무슨 짓을 할 건가요? 우리 문간에서 사람을 죽일 작정인가요? 이 집은 나랑 절대 안 맞을 것 같네요. 불쌍한 젊은이를 봐요. 숨 막혀 죽을 지경이잖아요. 쉿, 쉿, 그러지 말아요. 들어와요. 내가 고쳐줄게요. 자, 가만히 있어요. 이 말과 함께 그녀는 갑자기 차가운 물 1파인트를 내 목에 쏟아붓고 나를 부엌으로 끌어당겼다. 히스클리프가 따라왔는데 그의 우발적인 즐거움은 그의 습관적인 음울함 속에서 빠르게 사라졌다. 나는 극심하게 아팠고 어지럽고 기진맥진했고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의 지붕 아래에서 숙박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는 질라에게 브랜디 1잔을 주라고 말한 뒤 안방으로 들어갔고 질라는 나의 처량한 공경에 대해 위로했고 그의 명령을 따른 후 덕분에 나는 다소 기운을 차렸다. 나를 침실로 안내했다. 제3장 계단을 올라가며 질라는 촛불을 숨기고 소리를 내지 말라고 권했다. 주인이 내가 묵을 방에 대해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도 기꺼이 그곳에 묵게 하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이유를 물었다. 그녀는 그저 2년밖에 살지 않았고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궁금해할 겨를도 없다고 대답했다. 나 자신도 너무 멍해서 궁금해할 마음도 없이 문을 잠그고 침대를 찾으러 둘러보았다. 가구라고는 의자 하나, 옷장 하나, 그리고 상단 근처에 마차 창문처럼 사각형이 잘려있는 커다란 참나무 상자뿐이었다. 이 구조물에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니 온 가족이 각자 방을 가질 필요성을 없애기 위해 매우 편리하게 설계된 특이한 옛날식 침대였다. 사실 그것은 작은 벽장 같은 형태였고 그 안에 있는 창문의 턱이 테이블 역할을 했다. 나는 판넬 문을 뒤로 밀고 촛불을 든 채 안으로 들어가 다시 문을 닫았다. 히스클리프와 다른 모든 사람들의 감시로부터 안전하다고 느꼈다.
촛불을 놓은 창턱에는 한쪽 구석에 곰팡이 핀 책 몇 권이 쌓여 있었고 페인트 위에는 글씨가 긁혀 있었다. 그러나 이 글씨는 크고 작은 온갖 글씨체로 반복된 이름일 뿐이었다. 캐서린 언쇼, 여기저기 캐서린 히스클리프, 그리고 다시 캐서린 린튼으로 바뀌어 있었다. 지루하고 무기력하게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캐서린 언쇼, 히스클리프 린튼을 계속해서 되뇌다가 눈을 감았다. 하지만 5분도 채 쉬지 못했을 때 어둠 속에서 하얀 글자들이 유령처럼 생생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공기는 캐서린들로 가득했고 거슬리는 이름을 떨쳐버리려고 정신을 차려보니 촛불 심지가 오래된 책 중 하나에 기대어 구운 송아지 가죽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나는 심지를 꺾고 추위와 오래 지속되는 메스꺼움의 영향으로 매우 불편한 채로 앉아 상처 입은 책을 무릎에 펴놓았다. 그것은 얇은 글씨체의 성경책으로 몹시 퀴퀴한 냄새가 났고 앞장에는 캐서린 언쇼의 책이라는 글귀와 25년쯤 전의 날짜가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책을 닫고 다른 책을 계속해서 집어들었다. 캐서린의 서재는 엄선된 것이었고 그 낡은 상태는 책들이 정당한 목적만으로 사용된 것이 아님을 증명했다. 인쇄공이 남긴 모든 빈 공간에는 펜과 잉크로 된 주석 적어도 그렇게 보이는 것이 없는 장이 거의 없었다. 어떤 것은 독립된 문장이었고 다른 부분은 미숙하고 어린아이 같은 필체로 쓰인 일기 형태였다. 추가 페이지 상단 처음 발견했을 때는 아마도 보물이었을 것이다 해서 나는 내 친구 조지프의 훌륭한 캐리커처를 보고 매우 즐거웠다. 거칠지만 힘있게 그려져 있었다. 알 수 없는 캐서린에 대한 즉각적인 관심이 내 안에서 불붙었고 나는 곧바로 그녀의 희미한 상형 문자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끔찍한 일요일, 아래 단락이 시작되었다. 아버지가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어. 흔들리는 역겨운 대용품이야. 히스클리프에게 하는 행동은 잔인의 히스클리프와 나는 반항할 거야. 오늘 저녁에 첫걸음을 내디뎠어. 하루 종일 비가 쏟아졌어. 우리는 교회에 갈 수 없었어. 그래서 조지프는 꼭 다락방에서 예배를 봐야 한다고 했어. 힌들리와 그의 아내는 아래층에서 아늑한 불 옆에서 빈둥거렸고 성경을 읽는 것 외에는 뭐든지 했을 거야. 내가 장담할 수 있어. 히스클리프, 나, 그리고 불쌍한 쟁기질 소녀는 기도서를 들고 올라가라는 명령을 받았어. 우리는 곡식 자루 위에 한 줄로 앉아 끙끙 앓고 떨면서 조지프도 떨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짧은 설교를 해주기를 바랐어. 헛된 생각. 예배는 정확히 3시간 동안 지속되었어. 그런데도 오빠는 우리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뭐야, 벌써 끝났어 라고 소리치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 일요일 저녁에는 소음을 많이 내지 않으면 놀게 해줬는데 이제는 그저 킥킥거리는 것만으로도 구석으로 쫓겨나. 내가 여기 주인이 있다는 걸 잊었나 보군. 그 폭군이 말했어. 내 심기를 거스르는 놈은 누구든 박살낼 거야. 나는 완벽한 절제와 침묵을 요구한다. 오 녀석아. 너였냐? 프랜시스 자기 지나가면서 그의 머리털을 뽑아줘. 그가 손가락을 튕기는 소리를 들었어. 프랜시스는 그의 머리털을 힘껏 뽑고는 남편 무릎에 앉아서 아기처럼 키스하고 몇 시간 동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어. 우리가 창피해야 할 어리석은 잡담이었지. 우리는 찬장 아치에서 최대한 아늑하게 자리를 잡았어. 내가 방금 앞치마를 함께 묶어 커튼으로 걸어두었는데 그때 조지프가 마구간에서 심부름을 왔어. 그는 내 수공예품을 찢어버리고 내 뺨을 때리며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어. 주인날이 겨우 묻혔고 안식일도 안 끝났고
복음소리 아직도 귀에 맴도는데 감히 놀고 있단 말이여. 부끄러운 줄 알어. 앉어, 못된 것들아. 읽을 좋은 책 많으니께 읽어봐. 앉아서 너희 영혼을 생각혀. 그는 이렇게 말하며 우리가 멀리 떨어진 불에서 희미한 빛을 받아 우리가 떠맡은 쓰레기 같은 책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자세를 강요했어. 나는 그 일을 견딜 수 없었어. 나는 더러운 책을 비명과 함께 집어들고 계집으로 던져버렸어. 좋은 책은 싫다고 맹세하면서 말이야. 히스클리프도 자기 책을 같은 곳으로 걷어찼어. 그러자 소란이 일어났지. 힌들리 주인날이 우리 목사님이 소리쳤어. 주인날이 이리 와 보시게. 캐시 아가씨가 구원의 투구 뒷표지를 찢어버렸고 히스클리프는 파멸로 가는 넓은 길 일부에 발을 들이밀었습니다. 저렇게 내버려 두니께 참말로 무섭습니다. 에그. 늙은 양반 같았으면 제대로 때려줬을 텐디. 근데 그 양반은 가버렸지. 힌들리는 벽난로 위에 낙원에서 서둘러 올라와 우리 중 한 명은 깃을 잡고 다른 한 명은 팔을 잡고 뒷부엌으로 내던졌어. 조지프는 우리가 살아있는 한 늙은 악마가 우리를 데려갈 것이라고 단언했고 그렇게 위로받은 우리는 각자 자신의 자리를 찾아 그 악마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어. 나는 선반에서 이 책과 잉크통을 꺼내고 빛을 받기 위해 집문을 약간 열어뒀어. 20분 동안 글을 쓰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내 친구가 참을성이 없어서 유제품 가게 아주머니의 망토를 빌려 입고 황야를 뛰어다니자고 제안했어. 멋진 제안이야. 그리고 나서 만약 심술궂은 늙은이가 들어온다면 그의 예언이 실현되었다고 믿을지도 몰라. 여기 있는 것보다 비 속에서 더 축축하거나 춥지는 않을 테니까. 캐서린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것 같다. 다음 문장은 다른 주제로 넘어갔고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힌들리가 날 이렇게 울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녀는 썼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베개에 머리를 대고 있을 수가 없어. 그래도 멈출 수가 없어. 불쌍한 히스클리프. 힌들리가 그를 불황자라고 부르고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앉지도 먹지도 못하게 해. 그리고 그와 나는 함께 놀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우리가 그의 명령을 어기면 그를 집에서 쫓아낼 거라고 위협해. 그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감히 히스클리프를 너무 자유롭게 대했다고 비난하고 그를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맹세해. 나는 희미한 페이지 위에서 졸기 시작했다. 내 눈은 원고에서 인쇄물로 방황했다. 나는 붉은 장식 제목을 보았다. 70번 7번 그리고 71번째의 첫 번째. 김어든 수채플에서 제비즈 브랜더햄 목사가 행한 경건한 설교. 그리고 나는 반쯤 의식적으로 제비즈 브랜더햄이 자신의 주제를 어떻게 다룰지 추측하며 머리를 싸매는 동안 침대에 다시 기대어 잠이 들었다. 아, 형편없는 차와 나쁜 성격의 폐해여. 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끔찍한 밤을 보냈단 말인가? 내가 고통을 느낄 수 있게 된 이후로 이와 비교할 만한 다른 밤은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있는 곳을 감지하기 전에 거의 즉시 꿈을 꾸기 시작했다. 아침이라고 생각했고 조지프를 길잡이 삼아 집으로 가는 길을 나섰다. 눈은 길 위에 1야드 깊이로 쌓여 있었고 우리가 허우적거리며 나아가는 동안 내 친구는 내가 순례자의 지팡이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끊임없이 비난하며 나를 지치게 했다. 그는 그것 없이는 결코 집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자신이 그렇게 불린다고 이해한 무거운 머리 달린 몽둥이를
자랑스럽게 휘둘렀다. 잠시 동안 나는 내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런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다. 그때 새로운 생각이 번뜩였다. 나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유명한 제비즈 브랜더 햄이 70번 7번이라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들으러 가는 중이었다. 그리고 조지프, 목사 또는 나 셋 중 한 명이 71번째의 첫 번째를 저질렀고 공개적으로 비난받고 파문당할 예정이었다. 우리는 예배당에 도착했다. 나는 실제로 산책 중에 3번 그곳을 지나쳤다. 그곳은 두 언덕 사이에 움푹 들어간 곳에 있었는데 늪 근처에 높은 움푹 들어간 곳으로 그 이탄 수분이 그곳에 안치된 소수의 시체들을 방부 처리하는 모든 목적에 부합한다고 한다. 지붕은 지금까지 온전하게 유지되었지만 성직자의 봉급이 연 20파운드와 방 2개가 있는 집인데 곧 방 1개로 줄어들 위험이 있어서 어떤 성직자도 목사 직무를 맡으려 하지 않는다. 특히 그의 교구민들이 자신의 주머니에서 1펜이라도 늘리느니 차라리 그를 굶게 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꿈속에서 제비즈는 가득 차고 경청하는 회중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설교를 했다 맙소사. 어떤 설교였던가? 490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고 각 부분은 강단에서의 일반적인 연설과 완전히 동등했으며 각 부분은 개별적인 죄를 논하고 있었다. 그가 어디서 그런 죄들을 찾아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그는 그 구절을 해석하는 자신만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형제가 매번 다른 죄를 지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았다. 그 죄들은 가장 기묘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이전에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이상한 범죄들이었다. 오, 얼마나 지루했는지. 얼마나 몸부림치고 아픔하고 졸고 정신을 차렸던가. 얼마나 나 자신을 꼬집고 찔러보고 눈을 비비고 일어섰다 앉았다 하며 조지프를 툭툭 쳐서 그가 언제쯤 끝낼 것인지 물었던가. 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야 하는 운명이었다. 마침내 그는 71번째의 첫 번째에 도달했다. 그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영감이 내렸다. 나는 일어나서 제비즈 브랜더 햄을 어떤 기독교인도 용서할 필요가 없는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비난할 마음이 들었다. 선생님, 나는 외쳤다. 이 내벽 안에서 한 번에 490가지의 설교 내용을 견디고 용서했습니다. 70번 7번이나 모자를 움켜쥐고 떠나려 했습니다. 70번 7번이나 당신은 터무니없이 나를 다시 앉게 했습니다. 491번째는 너무합니다. 동료 순교자들이여 그에게 달려드시오. 그를 끌어내려 산산조각 내서 그를 아는 곳이 더 이상 그를 알지 못하게 하시오.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제비즈가 엄숙한 침묵 후에 쿠션에 기대어 소리쳤다. 70번 7번이나 너는 입을 벌리고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70번 7번이나 나는 내 영혼과 상의했다. 보라, 이것이 인간의 나약함이다. 이것 또한 용서될 수 있다. 71번째의 첫 번째가 왔다. 형제들이여, 그에게 기록된 심판을 집행하라. 그의 모든 성도들은 이런 영광을 누릴지어다. 그 마지막 말과 함께 모든 회중은 순례자 지팡이를 높이 들고 일제히 나에게 달려들었고 나는 자신을 방어할 무기가 없어서 가장 가깝고 가장 맹렬한 공격자인 조지프의 것을 빼앗기 위해 그와 뒤엉켰다. 군중 속에서 여러 몽둥이가 교차했고 나를 겨냥한 공격은 다른 사람들의 머리에 떨어졌다. 이내 예배당 전체는 두드리는 소리와 맞받아치는 소리로 울려 퍼졌고
모든 사람의 손이 이웃에게 향했다. 브랜더햄은 가만히 있지 않고 강단 나무판에 큰 소리로 망치질을 해대며 열정을 쏟아냈고 그 소리가 너무나 생생하게 울려서 마침내 이루 말할 수 없는 안도감 속에서 나를 깨웠다. 그리고 그 엄청난 소란을 암시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 소동에서 제비지의 역할을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저 바람이 윙윙거리며 지나갈 때 창살에 닿아 마른 솔방울을 유리창에 부딪히게 했던 전나무 가지였을 뿐이었다. 나는 잠시 의심하며 들었고 방해하는 것을 감지한 다음 돌아서서 졸고 다시 꿈을 꾸었다. 가능하다면 이전보다 훨씬 더 불쾌하게. 이번에는 내가 참나무 벽장에 누워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고 거센 바람과 눈이 쏟아지는 소리를 또렷하게 들었다. 또한 전나무 가지가 계속해서 놀리는 듯한 소리를 반복하는 것을 들었고 그것을 올바른 원인에 기인시켰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성가셔서 가능하다면 잠잠하게 만들기로 결심했고 나는 일어나서 창문을 풀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했다. 갈고리는 고리에 납땜되어 있었는데 깨어 있을 때 보았던 상황이지만 잊고 있었다. 그래도 멈춰야 해. 나는 중얼거리며 주먹으로 유리창을 깨고 끈질긴 나뭇가지를 잡으려고 팔을 뻗었다. 그런데 대신 내 손가락은 작고 얼음장같이 차가운 손의 손가락을 움켜쥐었다. 악몽의 극심한 공포가 나를 덮쳤다. 팔을 빼내려고 했지만 그 손은 내 팔에 매달렸고 가장 슬픈 목소리가 흐느꼈다. 들여보내줘, 들여보내줘. 누구세요? 나는 그동안 자신을 떼어내려고 몸부림치며 물었다. 캐서린 린튼. 그것은 떨면서 대답했다. 왜 린튼을 생각했을까? 나는 린튼 대신 언쇼를 20번이나 읽었는데 집에 왔어. 황야에서 길을 잃었어. 그것이 말하는 동안 나는 희미하게 창문을 통해 아이의 얼굴이 보이는 것을 알아챘다. 공포는 나를 잔인하게 만들었다. 그 생물을 떼어내는 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나는 그 손목을 깨진 유리창 위로 당겨 피가 흘러 침대 시트를 적실 때까지 문질렀다. 그래도 그것은 들여보내줘 라고 흐느끼며 끈질긴 악력을 유지하여 나를 거의 공포로 미치게 만들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나는 마침내 말했다. 들여보내 주길 원한다면 나를 놓아줘. 손가락에 힘이 풀리자 나는 구멍으로 손을 재빨리 빼내고 급히 책들을 피라미드처럼 쌓아 그 구멍을 막고 슬픈 기도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다. 나는 15분 이상 귀를 막고 있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다시 듣는 순간 그 슬픈 울음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사라져. 나는 소리쳤다. 20년 동안 빌어도 절대 들여보내주지 않을 거야. 20년이야. 그 목소리가 애처롭게 말했다. 20년. 나는 20년 동안 방랑자였어. 그러자 밖에서 희미한 긁는 소리가 시작되었고 책더미가 앞으로 밀려나는 듯 움직였다. 나는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사지를 움직일 수 없었고 그래서 공포에 질려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당황스럽게도 그 비명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급한 발소리가 내 방문으로 다가왔고 누군가 힘찬 손으로 문을 열었다. 그리고 침대 상단의 사각형 창문들을 통해 빛이 희미하게 들어왔다. 나는 여전히 떨면서 이마에 땀을 닦고 있었다. 침입자는 망설이는 듯 하더니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마침내 그는 대답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듯이 반쯤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누구 있습니까?
나는 히스클리프의 목소리를 알았고 내가 조용히 있으면 그가 더 수색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내 존재를 고백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의도로 나는 돌아서서 판넬 문을 열었다. 내 행동이 불러일으킨 효과를 나는 곧 잊지 못할 것이다. 히스클리프는 셔츠와 바지 차림으로 입구 근처에 서 있었다. 손가락에는 촛농이 떨어지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뒤쪽 벽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참나무 문이 처음 삐걱거리는 소리에 그는 전기 충격을 받은 듯 깜짝 놀랐다. 촛불은 그의 손에서 몇 피트 떨어진 곳으로 튀어올랐고 그의 동요는 너무나 심해서 간신히 촛불을 주울 수 있었다. 손님입니다, 주인님. 나는 그의 비겁함을 더 이상 노출시키는 굴욕을 덜어주고자 소리쳤다. 끔찍한 악몽 때문에 잠결에 비명을 지르는 불운을 겪었습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오, 맙소사, 로그드 씨. 당신이 지옥에나 가버렸으면 좋겠소. 내 주인이 촛불을 제대로 들 수 없어서 의자에 놓으며 말을 시작했다. 그리고 누가 당신을 이 방으로 데려왔소? 그는 손톱을 손바닥에 파묻고 턱 근육의 경련을 억누르려고 이를 갈며 말을 이었다. 누구였소? 당장 그들을 집에서 쫓아내고 싶군. 당신의 하녀 질라였습니다. 나는 바닥에 몸을 던져 급히 옷을 다시 입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그렇게 한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히스클리프 씨. 그녀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내 돈을 들여 그곳이 귀신 들린 곳이라는 또 다른 증거를 얻고 싶었을 겁니다. 글쎄요, 정말 그렇습니다. 유령과 고블린들로 들끓는 곳이죠. 당신이 이곳을 닫아두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런 굴에서 한숨 자는 것을 고마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무슨 소리요? 히스클리프가 물었다. 그리고 뭘 하는 거요? 어차피 여기 있으니 누워서 밤을 마저 보내시오. 하지만 맙소사. 그 끔찍한 소음은 다시 내지 마시오. 목이 잘리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오. 만약 그 작은 악마가 창문으로 들어왔다면 아마 저를 목 졸라 죽였을 겁니다. 내가 반박했다. 당신의 친절한 조상들의 박해를 다시는 견디지 않을 겁니다. 제비즈 브랜더햄 목사님은 어머니 쪽으로 당신과 친척이었던가요? 그리고 그 건방진 계집애 캐서린 린튼이든 언쇼든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불렸든 그녀는 분명히 버려진 아이였을 겁니다. 악독한 작은 영혼. 그녀는 20년 동안 이 땅을 떠돌아다녔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틀림없이 그녀의 치명적인 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일 겁니다. 이 말이 책 끝나기도 전에 나는 책 속에서 히스클리프의 이름과 캐서린의 이름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그 사실은 완전히 잊고 있다가 이제야 깨어났다. 나는 나의 경솔함에 얼굴을 붉혔다. 하지만 그 죄를 더 이상 의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서둘러 덧붙였다. 사실 주인님, 저는 밤의 첫 부분을 여기서 나는 다시 멈췄다. 그 오래된 책들을 읽으면서 라고 말하려다가 그것이 책에 인쇄된 내용뿐만 아니라 쓰인 내용에 대한 나의 지식을 드러낼까봐 스스로를 정정하며 계속했다. 그 창턱에 극힌 이름을 되뇌면서 보냈습니다. 지루한 일이었죠. 숫자를 세는 것처럼 저를 잠들게 하려고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무슨 뜻으로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요? 히스클리프가 맹렬한 격정으로 우렁차게 소리쳤다. 어떻게 감히 내 지붕 아래서 맙소사. 그렇게 말하다니 미쳤군.
그리고 그는 분노로 자신의 이마를 쳤다. 나는 이 언행의 불쾌함을 드러낼지 아니면 설명을 계속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너무나 크게 영향을 받는 듯하여 연민을 느끼고 나의 꿈 이야기를 계속했다. 나는 캐서린 린튼이라는 이름을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그것을 자주 읽는 것이 내 상상력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자체가 의인화되는 인상을 주었다고 단언했다. 내가 말하는 동안 히스클리프는 점차 침대 뒤로 몸을 숨겼고 마침내 거의 숨겨진 채 앉았다. 그러나 그의 불규칙하고 끊어지는 숨소리로 보아 격렬한 감정의 과잉을 극복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가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나는 다소 시끄럽게 용모를 정리하고 시계를 보며 밤의 길이에 대해 독백했다. 아직 3시도 안 됐어. 6시였다고 맹세할 수 있었을 텐데. 시간은 여기서 정체되어 있어. 우리는 분명 8시에 잠자리에 들었을 거야. 겨울에는 항상 9시에 자고 4시에 일어나지. 내 주인이 신음을 억누르며 말했다. 그리고 내 짐작으로는 그의 팔 그림자의 움직임으로 보아 눈물을 닦아내는 듯했다. 로그드 씨, 그가 덧붙였다. 내 방으로 가도 좋소. 너무 일찍 아래층으로 내려오면 방해만 될 것이오. 그리고 당신의 어린애 같은 비명 때문에 나는 잠을 다 깼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대답했다. 날이 밝을 때까지 마당을 걷다가 떠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침범할 일은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시골이든 도시든 사회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에 이제 완전히 질렸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서도 충분한 벗을 찾아야 합니다. 정말 즐거운 벗이로군. 히스클리프가 중얼거렸다. 촛불을 들고 원하는 곳으로 가시오. 내가 바로 뒤따라갈 것이오. 하지만 마당에는 가지 마시오. 개들이 풀려 있습니다. 그리고 집주노가 그곳에서 보초를 서고 있고, 아니, 당신은 계단과 통로 주변만 돌아다닐 수 있을 것이오. 하지만 가시오. 2분 안에 갈 것이오. 나는 방을 나서는 것까지는 복종했다. 좁은 복도가 어디로 통하는지 몰라 가만히 서 있다가 나도 모르게 내 주인의 미신적인 행동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의 겉보기에는 합리적인 태도와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었다. 그는 침대에 올라 창살을 잡아뜯듯이 열며 그 순간 주체할 수 없는 비탄의 눈물을 터뜨렸다. 들어와. 들어와. 그가 흐느꼈다. 캐시, 제발 들어와줘. 오, 제발 한 번 더. 내 마음의 연인. 이번에는 제발 내 말을 들어줘. 캐서린, 마침내. 유령은 유령의 평범한 변덕을 보였다.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하지만 눈과 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쳐 내가 서 있는 곳까지 닿았고 촛불을 꺼버렸다. 이 격렬한 흐느낌을 동반한 격정적인 슬픔 속에는 너무나 큰 고뇌가 담겨 있어서 나의 연민은 그 어리석음을 간과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처음부터 들었던 것이 반쯤 화가 났고 나의 우스꽝스러운 악몽을 이야기한 것이 이런 고통을 불러왔다는 것에 짜증이 났다. 비록 그 이유가 내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었지만 말이다. 나는 조심스럽게 아래층으로 내려가 뒷부엌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잘 모아놓은 불에 희미한 불빛이 있어서 다시 촛불을 켤 수 있었다. 회색 얼룩 고양이 한 마리가 제 속에서 기어나와 애처롭게 야웅거리며 나를 맞이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원형 단면으로 만들어진 두 개의 벤치가 난로를 거의 둘러싸고 있었고 그중 하나에 나는 몸을 뻗었고 그리 맑힌 고양이 이름은 다른 벤치에 올라갔다. 우리가 자리를 잡기도 전에 우리는 둘 다 졸고 있었는데 그때 조지프가 나무 사다리를 삐걱거리며 내려왔다. 그 사다리는 천장의 덧문을 통해 지붕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을 것이다. 그는 내가 갈비뼈 사이에서 가지고 놀도록 유혹했던 작은 불꽃을 불길하게 쳐다보았고 고양이를 그 높은 곳에서 쓸어버린 뒤 빈자리에 자신을 앉히고 3인치짜리 담배 파이프에 담배를 채우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의 성역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뻔뻔함으로 여겨지는 것이 분명했다. 그는 조용히 파이프를 입에 대고 팔짱을 낀 채 담배를 피웠다. 나는 그가 방해받지 않고 사치를 누리도록 내버려 두었고 그는 마지막 연기를 뿜어내고 깊은 한숨을 쉬더니 일어나 들어왔을 때처럼 엄숙하게 떠났다. 다음으로 더 경쾌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나는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말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인사를 채 끝내기도 전에 다시 입을 다물었다. 헤어턴 언쇼가 삽이나 곡괭이를 찾기 위해 구석을 뒤지는 동안 그가 만지는 모든 물건에 대해 욕설을 퍼붓는 소리로 기도문을 읊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벤치 등받이 너머로 콧구멍을 벌렁이며 쳐다보았고 나와 고양이 친구에게 예의를 차릴 생각은 추호도 없는 듯했다. 나는 그의 준비로 보아 나가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짐작하고 딱딱한 잠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따라가려는 동작을 취했다. 그는 이것을 알아채고 삽 끝으로 안쪽 문을 밀며 내가 위치를 바꾸려면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뜻의 불분명한 소리를 냈다. 그곳은 집 안으로 이어졌고 여자들은 이미 활동 중이었다. 질라는 거대한 풀무로 굴뚝에 불꽃을 부추기고 있었고 히스클리프 부인은 난로에 무릎을 꿇고 불빛을 의지하여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난로의 열기와 눈 사이에 손을 가리고 책에 몰두해 있는 듯 했는데 잠시 책을 멈추는 것은 하녀가 자신에게 불똥을 튀겼다고 꾸짖거나 때때로 너무 대담하게 코를 들이대는 개를 밀어내는 경우뿐이었다. 나는 히스클리프도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는 불 옆에 서서 등을 돌린 채 불쌍한 질라와 격렬한 장면을 막 끝내고 있었다. 질라는 가끔 일을 멈추고 앞치마 끝을 집어들고 분개한 신음을 내뱉었다. 그리고 너, 이 쓸모없는 내가 들어서자 그는 며느리에게 돌아섰고 오리나 양처럼 해롭지 않은 별명을 사용했지만 일반적으로 대시로 표시되는 말을 사용하며 외쳤다. 또 게으른 짓거리를 하고 있군.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밥벌이를 하는데 너는 내 자비로 살고 있어. 쓰레기 같은 것을 치우고 할 일을 찾아. 너는 내 눈앞에 영원히 있는 그 짜증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들었니? 빌어먹을 계집애? 쓰레기는 치울게요. 거절하면 당신이 그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젊은 여인은 책을 닫고 의자에 던지며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이 혀가 빠져라 욕을 해도 내가 하고 싶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히스클리프가 손을 들었고 그녀는 그 무게를 잘 아는 듯 더 안전한 거리로 재빨리 피했다. 개와 고양이 싸움을 구경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에 나는 난로의 온기를 간절히 바라는 듯 재빨리 앞으로 나아갔고 방금 중단된 싸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다. 각자 더 이상의 적대 행위를 중단할 만큼의 예의는 있었다. 히스클리프는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머니에 주먹을 넣었고 히스클리프 부인은 입술을 비틀고 멀리 떨어진 자리에 가서 남은 시간 동안 석상처럼 가만히 있었다. 오래 머물지는 않았다. 나는 그들의 아침 식사에 함께하는 것을 거절하고 새벽 첫 햇살이 비치자마자
맑고 고요하며 만질 수 없는 얼음처럼 차가운 자유로운 공기 속으로 탈출할 기회를 잡았다. 주인은 정원 끝에 다다르기 전에 나를 불러 세우고 황야를 가로질러 함께 가겠다고 제안했다. 잘된 일이었다. 언덕 전체가 물결치는 흰 바다 같았기 때문이었다. 높낮이가 땅의 실제 굴곡과 일치하지 않았다. 적어도 많은 구덩이가 평평하게 채워져 있었고 어제 내가 걸었던 길의 지도를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채 채석장에서 나온 흙더미로 이루어진 모든 언덕들이 사라져 있었다. 나는 길 한쪽에서 6, 7야드 간격으로 일렬로 세워진 돌들이 황무지 전체에 걸쳐 이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이 돌들은 어둠 속에서 그리고 지금처럼 눈이 쌓여 양쪽의 깊은 늪과 단단한 길을 혼동시킬 때 길잡이 역할을 하도록 일부러 세워지고 석회로 칠해진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저기 솟아있는 더러운 점을 제외하고는 그 존재의 모든 흔적이 사라져 있었다. 내 친구는 내가 올바르게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도 자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가라고 경고해야 했다. 우리는 거의 대화 없이 걸었고 그는 스러시크로스 공원 입구에서 멈춰서서 그곳에서는 길을 잃을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작별 인사는 황급한 절로 끝났고 나는 나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나아갔다. 수위실은 아직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 문에서 그랜지까지의 거리는 2마일이었다. 나는 길을 잃고 나무들 사이를 헤매고 눈에 목까지 빠지는 바람에 4마일은 걸었으리라 생각한다. 이런 공경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내가 아무리 헤맸든 집에 들어서자 시계는 12시를 알렸고 이는 워더링 하이츠에서 평소 걸리는 길을 매 1마일당 정확히 1시간을 쓴 셈이었다. 나의 인간 고정물과 그녀의 시종들은 나를 환영하기 위해 달려왔고 떠들썩하게 내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외쳤다. 모두 내가 지난밤에 죽었을 것이라고 추측했고 내 시신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돌아온 나를 보았으니 조용히 하라고 말하고 심장까지 얼어붙은 채 계단을 올라갔다. 그곳에서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30분에서 40분 동안 왔다 갔다 하며 체온을 회복한 후 아기 고양이처럼 기운이 없는 상태로 서재로 향했다. 너무 기운이 없어서 하녀가 내 상쾌함을 위해 준비한 쾌활한 불과 연기 나는 커피조차 즐기기 힘들 정도였다. 제사장. 우리는 얼마나 덧없는 풍향계인가. 나는 모든 사회적 교류로부터 독립적으로 지내기로 결심했고 마침내 그런 교류가 거의 불가능한 장소를 찾아낸 것에 별들에게 감사했다. 나는 약한 불쌍한 인간, 해질녘까지 우울감과 고독과 씨름한 끝에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내 살림살이에 필요한 정보나 얻는 척하며 딘 부인에게 저녁을 가져왔을 때 내가 먹는 동안 앉아달라고 부탁했다. 진심으로 그녀가 소문난 수다쟁이임을 증명하여 나를 활기차게 만들거나 그녀의 이야기로 나를 잠재워 주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여기 꽤 오래 사셨지요. 나는 말을 시작했다. 16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던가요? 18년입니다, 주인님. 부인이 결혼했을 때 시중을 들러왔고 부인이 돌아가신 후 주인님이 저를 가정부로 두셨습니다. 정말이군요. 이어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수다쟁이가 아닌 것 같았다.
적어도 자신의 일에 대해서만 그럴 뿐이었고 그 이야기는 나에게 별 흥미를 주지 못할 터였다. 그러나 그녀는 잠시 동안 양 무릎에 주먹을 얹고 부끄레한 얼굴에 사색의 구름을 띠더니 마침내 한마디를 내뱉었다. 아, 그때 이후로 시대가 정말 많이 변했지요. 그렇군요. 나는 말했다. 많은 변화를 보셨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려움도 많았지요. 그녀가 말했다. 오, 내 주인님의 가족 이야기를 꺼내야겠군.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시작하기 좋은 주제야. 그리고 저 예쁜 젊은 과부, 그녀의 이력을 알고 싶군. 그녀가 이 고장의 토박이인지 아니면 더 그럴싸하게는 심술궂은 토착민들이 친족으로 인정하지 않을 이방인인지 말이야. 이런 의도로 나는 딘 부인에게 히스클리프가 왜 스러시 크로스 그랜지를 세주고 그토록 열등한 상황과 거처에 사는 것을 선호하는지 물었다. 그는 저택을 잘 관리할 만큼 부유하지 않습니까? 나는 물었다. 부유하다고요, 주인님. 그녀가 반박했다. 그는 아무도 모르는 돈을 가지고 있고 매년 늘어납니다. 네네, 그는 이곳보다 훨씬 좋은 집에 살 만큼 부유합니다. 하지만 그는 매우 인색하고 손이 굳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스러시 크로스 그랜지로 이사할 생각이었다 하더라도 좋은 세입자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몇백 파운드를 더 얻을 기회를 놓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세상에 혼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탐욕스럽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아들이 있었던 것 같던데요. 네, 한 명 있었죠.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 젊은 부인, 히스클리프 부인은 그의 미망인인가요? 네. 원래 어디 출신인가요? 글쎄요, 주인님. 그녀는 제 고인이 된 주인님의 딸입니다. 캐서린 린튼이 처녀 시절 이름이었죠. 제가 돌봤습니다. 불쌍한 아이. 히스클리프 씨가 이곳으로 오셨다면 다시 함께 지낼 수 있었을 텐데요. 뭐라고요? 캐서린 린튼이라고요? 나는 깜짝 놀라 외쳤다. 그러나 1분간의 생각 끝에 그녀가 내가 본 유령 캐서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럼 나는 계속했다. 내 전임자의 이름은 린튼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니쇼는 누구입니까? 히스클리프 씨와 함께 사는 헤어턴 어니쇼 말입니다. 그들은 친척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고인이 된 린튼 부인의 조카입니다. 그럼 젊은 부인의 사촌이군요. 네. 그리고 그녀의 남편도 그녀의 사촌이었습니다. 한 명은 어머니 쪽, 다른 한 명은 아버지 쪽 사촌이었죠. 히스클리프는 린튼 씨의 여동생과 결혼했습니다. 워더링 하이츠 집 현관문 위에 어니쇼라고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래된 가문인가요? 아주 오래되었지요, 주인님. 그리고 헤어턴은 그들의 마지막 후손입니다. 우리 캐시 아가씨가 우리의 그러니까 린튼 가문의 마지막이듯이요. 워더링 하이츠에 다녀오셨나요? 실례합니다만 그분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듣고 싶군요. 히스클리프 부인 말입니까? 매우 건강해 보였고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오, 맙소사, 놀랄 일도 아니지요. 주인님은 어떠셨나요? 꽤나 거친 사람이더군요, 딘 부인. 그의 성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톱날처럼 거칠고 휘석처럼 단단합니다. 그 사람을 덜 건드릴수록 좋습니다. 그가 그런 무뚝뚝한 사람이 되기까지 인생의 굴곡이 많았나 보군요. 그의 이력에 대해 아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뻐꾸기 이야기입니다, 주인님.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부모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처음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빼고는요. 그리고 헤어터는 털도 나지 않은 돼새처럼 내던져졌습니다. 불행한 그 아이는 이 교구 전체에서 자신이 어떻게 속았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딘 부인, 이웃들에 대해 좀 이야기해 주시면 자비로운 행동이 될 겁니다. 잠자리에 들면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으니 앉아서 1시간쯤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오, 물론이죠, 주인님. 잠시 바느질감을 가져와서 원하시는 만큼 앉아 있겠습니다. 하지만 감기에 걸리셨어요. 몸을 떠는 것을 보았으니 죽을 좀 드셔서 쫓아내야 합니다. 그 선량한 여인은 바삐 나갔고 나는 불 가까이 웅크렸다. 머리는 뜨거웠고 나머지 몸은 차가웠다. 게다가 신경과 뇌는 거의 어리석은 지경까지 흥분해 있었다. 이 때문에 나는 불편하기보다는 오히려 어제와 오늘 있었던 일들의 심각한 영향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다. 지금도 그렇다. 그녀는 곧 돌아와 김이 나는 그릇과 바느질 바구니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릇을 난로 선반에 놓고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내가 그렇게 대화하기 좋은 상대임을 알고 분명히 기뻐하는 눈치였다. 내가 여기 살러 오기 전 그녀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더 이상의 권유도 기다리지 않고 나는 거의 항상 워더링 하이츠에 있었다. 어머니가 헤어턴의 아버지였던 힌들리 어니쇼 씨의 유모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아이들과 노는 것에 익숙해졌고 심부름도 하고 건초 만들기도 도왔으며 누가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농장 주위를 서성거렸다. 어느 화창한 여름 아침 기억하는데 추수 시작 무렵이었다. 옛 주인 어니쇼 씨가 여행 복장을 하고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조지프에게 그날 해야 할 일을 일러준 후 그는 힌들리, 캐시, 그리고 나에게로 돌아섰다. 나는 그들과 함께 죽을 먹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했다. 자, 내 예쁜 아가야, 오늘 리버풀에 갈 건데 뭘 가져다 줄까? 네가 좋아하는 걸 골라도 돼. 다만 작은 것이어야 해. 걸어서 왕복할 거니까. 편도 60마일이니 꽤 먼 길이야. 힌들리는 바이올린을 말했고 그러고는 캐시 아가씨에게 물었다. 그녀는 6살도 채 되지 않았지만 마구간에 어떤 말이라도 탈 수 있었고 채찍을 골랐다. 그는 나를 잊지 않았다. 때로는 다소 엄격했지만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내게 주머니 가득 사과와 배를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하고는 아이들에게 키스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 출발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의 부재삼일이 오랜 시간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어린 캐시는 그가 언제 집에 오는지 자주 물었다. 어니쇼 부인은 셋째 날 저녁 식사 시간까지 그가 오리라고 예상하고 식사를 1시간씩 늦췄다. 그러나 그가 올 징후는 없었고 마침내 아이들은 대문까지 달려가서 보는 것에 지쳐버렸다. 그러자 어두워졌다. 그녀는 아이들을 재우려 했지만 아이들은 슬프게도 더 깨어있게 해달라고 졸랐다. 그리고 거의 11시쯤 문고리가 조용히 올라가며 주인이 들어섰다. 그는 의자에 몸을 던지며 웃고 신음했고 모두에게 떨어져 있으라고 말했다. 죽을 뻔했다면서 삼국을 다 준다 해도 다시는 그런 걸음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죽을 만큼 놀라게 되는군. 그가 팔에 뭉쳐들고 있던 큰 코트를 펼치며 말했다. 이것 보시오, 부인. 내 평생 이렇게 두들겨 맞아본 적이 없소. 하지만 이걸 하느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오. 비록 악마에게서 온 것처럼 거의 어둡지만 말이오.
우리는 떼지어 몰려들었고 캐시 아가씨의 머리 너머로 나는 더럽고 누더기를 걸친 검은 머리의 아이를 훔쳐보았다. 걷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자란 아이였다. 사실 그 아이의 얼굴은 캐서린보다 더 늙어 보였다. 그러나 두 발로 서자 주위만 둘러보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횡설수설만 반복할 뿐이었다. 나는 겁이 났고 어니쇼 부인은 당장 그 아이를 밖으로 내던질 기세였다. 그녀는 정말로 날뛰며 자기 자식들도 먹이고 돌봐야 하는데 어떻게 저 집시 아이를 집에 데려올 생각을 하느냐고 따졌다. 대체 그 아이로 뭘 할 생각인지 미친 것이 아니냐고. 주인은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는 피로에 반쯤 죽어 있었고 그녀의 잔소리 속에서 내가 겨우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리버풀 거리에서 굶주리고 집 없고 거의 말 못하는 아이를 보았고 그 아이를 데려와 주인을 찾았다는 이야기였다. 아무도 그 아이가 누구의 소유인지 몰랐고 그는 돈과 시간 모두 제한되어 있어서 헛된 비용을 지출하는 것보다 당장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아이를 발견한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안주인은 불평하다가 진정했고 어니쇼 씨는 내게 그 아이를 씻기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아이들과 함께 재우라고 말했다. 힌들리와 캐시는 평화가 회복될 때까지 보고 듣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러고 나서 둘 다 아버지가 약속했던 선물을 찾기 위해 아버지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전자는 14살 소년이었는데 큰 코트 안에서 부서져 조각난 바이올린이었던 것을 꺼내자 소리내어 울었다. 그리고 캐시는 주인이 낯선 사람을 돌보느라 자신의 채찍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 멍청한 작은 것을 향해 이를 드러내고 침을 뱉으며 심술궂은 성격을 보였다. 그 대가로 아버지에게서 깨끗한 예절을 가르치기 위한 제대로 된 한 대를 맞았다. 그들은 그 아이를 자신들과 함께 침대에 재우는 것은 물론 방에 두는 것조차 전적으로 거부했다. 나도 별다른 생각이 없어서 계단참에 그 아이를 놓아두었고 내일 아침에는 사라지기를 바랐다. 우연히 혹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끌렸는지 그 아이는 어니쇼 씨의 문으로 기어갔고 그가 방을 나설 때 그곳에서 발견했다. 그 아이가 어떻게 거기에 갔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나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으며 나의 비겁함과 비인간성에 대한 보상으로 집 밖으로 쫓겨났다. 이것이 히스클리프가 가족에게 처음 소개된 일이었다. 며칠 후 돌아왔을 때 나는 내 추방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그에게 히스클리프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음을 알았다. 그것은 유아기에 죽은 아들의 이름이었고 그 이후로 그의 이름과 성으로 사용되었다. 캐시 아가씨와 그는 이제 매우 친했지만 힌들리는 그를 미워했다. 사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그를 괴롭히고 모욕적으로 대했다. 나는 내 불의를 느낄 만큼 합리적이지 못했고 안주인은 그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았을 때도 그의 편을 들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뚱하고 인내심 있는 아이 같았다. 아마도 학대에 익숙해진 것 같았다. 힌들리의 주먹질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나의 꼬집음에도 그저 숨을 들이쉬고 눈을 뜰 뿐이었다. 마치 실수로 다친 것 같고 누구의 탓도 아니라는 듯이 말이다. 이런 인내심은 늙은 어니쇼를 격분하게 만들었다. 그가 아들이 가난한 아버지 없는 아이라고 부르는 그를 박해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말이다. 그는 히스클리프를 이상하게 아꼈고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을 믿었으며 사실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진실만을 말했다. 너무 장난스럽고 제멋대로여서 총애를 받기 어려웠던 캐시보다 훨씬 더 그를 애지중지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는 집안의 나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2년도 채 안 되어 어니쇼 부인이 죽자 젊은 주인은 아버지를 친구가 아닌 압제자로, 히스클리프를 부모의 애정과 자신의 특권을 찬탈한 자로 여기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상처를 곱씹으며 쓰라려졌다. 나는 잠시 동정했지만 아이들이 홍역에 걸리고 내가 그들을 돌보고 한꺼번에 여성의 보살핌을 맡게 되자 생각이 바뀌었다. 히스클리프는 위독한 상태였고 가장 위급할 때 그는 나를 끊임없이 그의 베개 곁에 두려 했다. 아마도 그는 내가 그를 위해 많은 일을 했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했다는 것을 짐작할 만큼의 지혜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은 말하겠다. 그는 내가 돌본 아이들 중 가장 조용한 아이였다. 그와 다른 아이들과의 차이점 때문에 나는 편애를 덜 할 수밖에 없었다. 캐시와 그녀의 오빠는 나를 몹시 괴롭혔지만 그는 어린 양처럼 불평이 없었다. 비록 부드러움이 아니라 강인함 때문에 말썽을 거의 피우지 않았지만 말이다. 그는 회복되었고 의사는 그것이 상당 부분 나 덕분이라고 단언하며 나의 보살핌을 칭찬했다. 나는 그의 칭찬에 자만심을 느꼈고 그 칭찬을 얻게 해준 그 아이에게 부드러워졌다. 그래서 힌들리는 마지막 아군을 잃었다. 그래도 나는 히스클리프를 맹목적으로 사랑할 수 없었고 내가 기억하기로는 한 번도 감사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던 그 뚱한 아이에게 주인님이 그토록 무엇을 존경했는지 종종 궁금했다. 그는 은인에게 불손하지는 않았고 그저 무감각할 뿐이었다. 주인님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말 한마디면 온 집안이 자신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어니쇼 씨가 교구장터에서 망아지 2마리를 사서 아이들에게 1마리씩 주었던 것을 기억한다. 히스클리프가 가장 잘생긴 말을 가져갔는데 곧 다리를 절게 되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힌들리에게 말했다. 나랑 말을 바꿔야 해. 내 말이 마음에 안 들어. 안 그러면 이번 주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때린 것을 아버지께 말하고 어깨까지 시퍼렇게 멍든 내 팔을 보여줄 거야. 힌들리는 혀를 내밀고 그의 귀를 때렸다. 당장 하는 게 좋을 거야. 그가 현관으로 도망치며 그들은 마구간에 있었다. 고집했다. 해야 할 거야. 그리고 내가 그 폭행에 대해 말하면 넌 이자를 붙여서 다시 맞을 거야. 저리 가, 개자식. 힌들리가 감자와 건초 무게를 재는데 사용되는 쇠추로 위협하며 소리쳤다. 던져. 그가 가만히 서서 대답했다. 그러면 그가 죽자마자 나를 쫓아낼 것이라고 네가 자랑했던 것을 말할 거야. 그리고 그가 너를 당장 쫓아내지 않을지 두고 봐. 힌들리는 그것을 던져 그의 가슴에 맞췄고 그는 쓰러졌지만 곧바로 숨을 헐떡이며 새하얗게 질린 채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리고 내가 막지 않았다면 그는 그대로 주인에게 가서 자신의 상태가 대신 말하게 하여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암시함으로써 완전한 복수를 했을 것이다. 그럼 내 망아지를 가져가, 집시 녀석아. 젊은 어니쇼가 말했다. 그리고 그 말이 네 목을 부러뜨리기를 기도한다. 가져가라. 지옥에나 가버려라. 빌어먹을 침입자.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모든 것을 빼앗아라. 단지 나중에는 그에게 네가 어떤 놈인지 보여줘라. 사탄의 자식아. 그리고 이걸 받아라. 그 말이 내 뇌를 차버리기를 바란다. 히스클리프는 짐승을 풀어 자기 마구간으로 옮기러 갔고 그 뒤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힌들리는 그 말의 발밑으로 그를 쓰러뜨리며 말을 마쳤고 그의 희망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멈추지도 않고 최대한 빨리 도망쳤다. 나는 그 아이가 얼마나 침착하게 몸을 일으켜 세우고 자신의 뜻을 이어갔는지 목격하고 놀랐다.
안장 등을 모두 교환한 다음 폭력적인 타격으로 인한 구역질을 가라앉히기 위해 건초 더미 위에 앉아 집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의 멍이 말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쉽게 설득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으므로 어떤 이야기가 들리든 별 신경 쓰지 않았다. 사실 그는 이런 소동에 대해 불평하는 일이 너무나 드물어서 나는 그를 복수심 없는 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당신도 곧 듣게 될 것처럼 나는 완전히 속았다. 제5장. 시간이 지나면서 어니쇼 씨는 쇠약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활동적이고 건강했지만 갑자기 힘을 잃었고 벽난로 구석에 갇히게 되자 심하게 짜증을 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냈고 자신의 권위에 대한 의심스러운 경멸은 거의 그를 발작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특히 누가 그의 총애를 받는 자에게 강요하거나 지배하려 할 때 두드러졌다. 그는 그에게 불쾌한 말이 나올까봐 고통스러울 정도로 질투했다. 마치 히스클리프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가 그를 미워하고 해를 끼치려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이것은 그 아이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우리 중 친절한 사람들은 주인님을 성가시게 하고 싶지 않았기에 그의 편애를 맞춰주었다. 그리고 그 편애는 아이의 자존심과 심술궂은 성격을 더욱 키우는 풍부한 영양분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느 정도 필요했다. 힌들리가 아버지 가까이에서 경멸을 두세 번 표현하자 노인은 격분했다. 그는 막대기를 잡고 그를 때리려 했고 때릴 수 없다는 분노에 몸을 떨었다. 마침내 우리 교구 목사님, 그때는 린튼과 어니쇼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직접 자신의 작은 땅을 경작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목사님이 있었다는 젊은 남자를 대학에 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어니쇼 씨는 무거운 마음으로 동의했다. 그는 힌들리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방황하는 곳에서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평화가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주인님이 자신의 선행 때문에 불편해한다는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나는 노년과 질병으로 인한 불만이 가족 불화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주인님, 그것은 쇠약해지는 그의 몸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견딜만하게 지냈을지도 모른다. 캐시 아가씨와 하인 조지프라는 두 사람만 아니었다면 말이다. 당신도 그를 보셨을 것이다. 그는 성경을 뒤져 자신에게 약속을 끌어모으고 이웃에게 저주를 퍼붓는 그 어떤 바리새인보다도 가장 지겹고 자기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도 그럴 것이다. 그의 설교 솜씨와 경건한 담화 능력으로 그는 어니쇼 씨에게 큰 인상을 주는 데 성공했다. 주인님이 쇠약해질수록 그의 영향력은 커졌다. 그는 주인님의 영혼 문제와 아이들을 엄격하게 다스리는 문제로 끊임없이 주인님을 괴롭혔다. 그는 힌들리를 타락한 자로 여기도록 부추겼고 밤마다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에 대한 긴 이야기들을 불평했다. 항상 어니쇼 씨의 약점을 이용해 후자에게 가장 큰 비난을 퍼부으며 아첨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확실히 그녀는 내가 이전에 본 어떤 아이도 가지지 못했던 행동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하루에 50번도 더 우리 모두의 인내심을 시험했다. 그녀가 아래층으로 내려온 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녀가 말썽을 피우지 않을 것이라는 1분간의 확신도 없었다. 그녀의 활력은 항상 최고조였고 그녀의 혀는 항상 움직였다 노래하고 웃고 똑같이 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괴롭혔다. 그녀는 거칠고 악랄한 작은 망나니였다. 하지만 그녀는 교구에서 가장 예쁜 눈, 가장 달콤한 미소, 그리고 가장 가벼운 발걸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나는 그녀가 해를 끼치려 한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그녀가 한번 진심으로 당신을 울리면 그녀가 당신과 함께 있어주고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당신을 조용히 하게 만드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히스클리프를 너무나 좋아했다. 우리가 그녀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벌은 그와 그녀를 떨어뜨려 놓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때문에 우리 중 누구보다 더 꾸지람을 들었다. 놀 때 그녀는 작은 여주인 행세를 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 자유롭게 손을 사용하고 친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나에게도 그렇게 했지만 나는 뺨을 맞거나 명령을 받는 것을 참을 수 없었고 그래서 그녀에게 그렇게 알려주었다. 어니쇼 씨는 아이들의 농담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항상 그들에게 엄격하고 진지했다. 그리고 캐서린은 자신의 아버지가 건강할 때보다 아픈 상태에서 왜 더 심술궂고 참을성이 없어졌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의 짜증스러운 꾸지람은 그녀에게 그를 자극하는 못된 즐거움을 일깨웠다. 우리가 모두 한꺼번에 그녀를 꾸짖고 그녀는 대담하고 건방진 표정으로 그리고 재치 있는 말로 우리에게 대항할 때보다 더 행복한 적이 없었다. 조지프의 종교적인 저주를 조롱으로 바꾸고 나를 놀리고 아버지가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했다. 그가 진짜라고 생각했던 그녀의 가장된 오만함이 아버지의 친절함보다 히스클리프에게 더 큰 힘을 발휘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즉, 그 소녀는 그녀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든 따랐지만 아버지의 명령은 자신의 마음에 들 때만 따랐던 것이다. 하루 종일 최대한 나쁘게 행동한 후 그녀는 때때로 밤에 애정을 표현하며 화해하러 오곤 했다. 아니, 캐시, 노인은 말하곤 했다.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없어. 내 형보다 더 나쁘구나. 가서 기도하고 아이야, 하느님께 용서를 구해라. 내 어머니와 내가 너를 키운 것을 후회해야 할 것 같구나. 그것은 처음에는 그녀를 울게 만들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거절당하자 그녀는 강인해졌고 내가 그녀에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빌라고 말하면 웃어버렸다. 그러나 마침내 어니쇼 씨의 지상에서의 고통을 끝낼 시간이 왔다. 그는 10월 어느 저녁 벽난로 옆 의자에 앉아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거센 바람이 집 주위를 휘몰아치고 굴뚝에서 울부짖었다. 거칠고 폭풍우 같았지만 춥지는 않았고 우리는 모두 함께 있었다. 나는 난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뜨개질에 몰두하고 있었고 조지프는 테이블 근처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 하인들은 그때 보통 일이 끝나면 집안에 앉아 있었다. 캐시 아가씨는 아파서 조용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무릎에 기대어 있었고 히스클리프는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바닥에 누워 있었다. 나는 주인님이 졸기 전에 그녀의 예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그녀가 온순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매우 드물게 기뻐하셨다. 왜 항상 착한 소녀가 될 수 없니, 캐시?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녀는 얼굴을 들어 아버지에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빠는 왜 항상 착한 아빠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녀가 다시 짜증을 내는 것을 보자마자 그녀는 아버지의 손에 키스하고 그를 재워주기 위해 노래를 부르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마침내 아버지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에서 떨어지고 그의 머리가 가슴으로 떨어졌다. 그때 나는 그녀에게 그를 깨울까봐 조용히 하고 움직이지 말라고 말했다. 우리 모두는 쥐 죽은 듯이 꼬박 30분을 조용히 있었고 더 오래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조지프가 자신의 장을 다 잃고 일어나 기도와 잠자리를 위해 주인님을 깨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 주인님의 이름을 부르고 어깨를 만졌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촛불을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가 촛불을 내려놓을 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고 아이들의 팔을 각각 붙잡고 어서 위층으로 가서 조용히 해. 오늘 저녁에는 혼자 기도해도 돼. 그가 할 일이 있어 라고 속삭였다. 아버지께 먼저 잘 자라고 인사할 거예요. 캐서린이 우리가 그녀를 맡기도 전에 아버지의 목에 팔을 두르며 말했다. 불쌍한 아이는 곧바로 자신의 상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소리쳤다. 오, 돌아가셨어, 히스클리프. 돌아가셨어. 그리고 둘 다 가슴 아픈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들의 울음에 크고 쓰디쓴 울부짖음을 더했다. 그러나 조지프는 우리가 천국의 성인에 대해 그런 식으로 울부짖을 생각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내게 망토를 입고 의사와 목사를 부르러 기머턴으로 달려가라고 말했다. 그때는 둘 중 어느 쪽이 필요할지 짐작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바람과 비를 뚫고 가서 의사 한 명을 데리고 돌아왔다. 다른 한 명은 아침에 오겠다고 했다. 조지프에게 상황 설명을 맡기고 나는 아이들의 방으로 달려갔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자정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잠들지 않은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더 차분해져 있었고 내가 위로할 필요가 없었다. 작은 영혼들은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생각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다. 세상의 어떤 목사도 그들이 순수한 대화로 묘사한 것처럼 아름답게 천국을 그려내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흐느끼며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그곳에 함께 안전하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